1억 원을 깎아줄 테니 제발 사달라. 새 아파트가. 그것도 누구나 이름을 아는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가 분양가에서 1억 원을 할인하고도 팔리지 않는 세상이 왔습니다. 서울에서는 487대 1의 청약 경쟁률에 로또 당첨보다 아파트 당첨이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 강남 아파트를 30억 원에 내놔도 집주인은 안 팔리면 그냥 가져가지 뭐라며 여유를 부리죠. 그런데 똑같은 나라, 불과 KTX로 2시간 거리인 지방에서는 저녁 9시에 아파트 단지 전체가 암흑이에요. 174세대 중 불이 켜진 집이 2채. 상가는 1년째 텅 비어있고 건설 노동자는 통장에 5,264원을 남긴 채 내일을 걱정합니다. 한쪽에서는 집을 사려고 목숨을 걸고 다른 한쪽에서는 지어놓은 집이 팔리지 않아 회사가 쓰러지고 있어요. 같은 시대, 같은 나라의 이야기라는 게 믿기 어렵지만 이것이 2026년 대한민국 부동산의 민낯입니다. 이 거대한 균열은 어디서 시작됐고 누구의 지갑을 가장 먼저 무너뜨리고 있는 걸까요? 2024년 6월 서울 강동구에 사는 신혼부부 김진수 씨는 인생에서 가장 큰 도박을 했습니다. 성남의 작은 빌라 골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한 부부가 광진구에 있는 83제곱미터 아파트를 8억 원에 매수한 거예요. 전세금 2억 원에 은행 대출 6억 원을 더한 금액이었죠. 주변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친구들은 정신 나간 거 아니냐고 했고, 부모님은 너 괜찮겠냐며 걱정 어린 한숨을 내쉬었어요. 솔직히 김 씨 본인도 무서웠을 겁니다. 몇 억이라는 숫자는 월급쟁이에게 현실감이 없는 돈이니까요. 그런데 김 씨 부부에게는 한 가지 무기가 있었습니다. 40년 만기 대출 상품이었어요. 상환 기간이 길어지니까 월 상환액이 줄어들고 덕분에 대출 한도가 여유 있게 나왔던 거죠. 당시 금리도 지금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월 상환액 220만 원. 부부의 월급에서 매달 220만 원이 빠져나간다는 건 외식을 줄이고 여행을 포기하고 아이 분유값까지 아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도 김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열차를 놓치면 다음 열차는 영영 오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김 씨의 선택은 결과적으로 맞았어요. 8억 원에 산 아파트는 1억 2천만 원이 올라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시세를 보여주자 1억 2천만 원 올랐어? 엄청나다라는 반응이 돌아왔죠.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다음 목표로 보고 있던 송파구 아파트는 같은 기간에 훨씬 더 많이 올라 있었거든요. 작은 평수도 13억에서 14억 원을 호가하는 상황. 1억 2천만 원을 벌었다고 좋아했지만 정작 가고 싶은 곳과의 거리는 더 멀어진 셈이에요. 이게 서울 부동산의 잔인한 공식입니다. 올라탄 사람도 불안하고 못 올라탄 사람은 절망하죠. 김 씨는 요즘도 송파구 시세를 틈틈이 확인하며 조급함을 느낀다고 했어요. 좀 더 좋은 동네로 가고 싶은데 저기는 저렇게 오르고 여기도 오르는데 비교가 되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2년 전 220만 원짜리 결단을 내린 사람도 이런데 그 열차에 올라타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서울이라는 도시는 그렇게 올라탄 사람과 못 올라탄 사람 모두를 달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주의 선두에는 언제나 강남이 있었어요. 김씨 부부가 광진구에서 송파구를 바라보며 조급해할 때 서울 부동산 시장의 중심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지하 3층 지상 17층 규모의 237세대 신축 아파트. 이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은 487대 1이었어요. 487명이 달려들어 한 명만 당첨되는 구조. 로또 확률과 비교하면 낮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수억 원짜리 계약에 수백 명이 몰린다는 건 정상적인 시장의 모습이 아니죠. 인기의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지하철역과 가깝고 대치동 학원가와 인접해 있었어요. 강남의 신축 아파트라는 타이틀 자체가 이미 프리미엄이었습니다. 분양 소식이 나자 서울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문의자가 쏟아졌어요. 중개업소 대표는 분양 전에 엄청나게 전화가 왔다고 했고 학군하고 학원가가 딱 받쳐주면 저절로 올라간다고 단언했습니다. 강남에서는 매물이 모자란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찾는 사람은 넘치는데 정작 팔겠다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한 가지 변수가 생겼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자격의 카드를 꺼내든 거예요. 종합부동산세도 올린다는 신호가 나왔죠. 이 정책 때문에 일부 매물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32억 원의 실거래가가 찍힌 아파트가 30억 5천만 원에 나왔어요. 싸게 내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반응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집주인의 마인드가 어땠냐면 이때 안 팔리면 그냥 가져가 끝이었거든요. 쫓기듯 파는 게 아니라 정책 바람에 한번 내놔본 것뿐이라는 거죠. 이게 강남 부동산 시장의 체질입니다. 정책이 바뀌어도 규제가 강해져도 근본적인 수요가 줄지 않으면 가격은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실제로 강남과 서초의 아파트값은 2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긴 했고 서울 전체 상승폭도 5주 연속 줄고 있었습니다.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일정 부분 작동한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이 하락이라는 게 고작 상승폭이 줄어든 수준이에요. 떨어진 게 아니라 덜 오른 거였습니다. 서울,
특히 강남에서는 수백 대 1의 청약 경쟁이 벌어지고 30억 원짜리 아파트가 좀 깎아줄게라는 여유를 부리는 사이 이 나라의 다른 한쪽에서는 완전히 반대의 비극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억 원을 깎아도, 아니 그 이상을 깎아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곳. 그 현장의 풍경은 같은 대한민국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처참했어요. 저녁 9시. 보통이라면 퇴근한 가족들이 거실불을 켜고 아이들은 숙제를 하고 부엌에서는 저녁 설거지 소리가 날 시간입니다. 그런데 대구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는 이 시간에도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어요. 옆 단지 아파트는 층층이 불빛이 반짝이는데 바로 옆 건물은 마치 폐건물처럼 까맣게 서 있는 거죠. 준공된 지 1년이 넘은 새 아파트입니다. 한 번도 사람이 살지 않은, 포장도 뜯지 않은 새 집이 수백여 채 비어있는 풍경. 총 390세대, 건물 2동으로 이루어진 이 아파트에서 실제로 사람이 사는 집은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그나마 입주한 강정숙 씨를 찾아갔습니다. 아들이 분양받은 84제곱미터 아파트에 작년 5월 이사를 왔다는 강 씨. 집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34평, 대구역 인근이라 입지도 괜찮았습니다. 분양가는 5억 8천만 원 정도. 하지만 강 씨의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2층에 우리 집밖에 없다는 거였습니다. 174세대가 들어올 수 있는 동에 입주한 가구가 딱 2가구. 복도에는 건축 자재가 그대로 나와 있고 옆집도 윗집도 아랫집도 전부 빈집이에요. 아파트 아래 상가는 1년째 단 한 곳도 입점하지 않아 공실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풍경이 대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더 무서운 부분이에요. 올해 1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약 6만 6천 호. 이 중 73%가 지방에 몰려 있었습니다. 광주 전남만 해도 미분양 아파트가 4천 호를 넘겼어요. 광주의 한 아파트는 분양가 5억 8천만 원에서 1억 원 넘게 할인해 4억 7천만 원에 팔고 있었습니다. 작게는 7,900만 원, 많게는 1억 2천만 원까지 깎아주는 거예요. 보통 새 아파트를 산다고 하면 프리미엄이 붙어서 분양가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게 정상인데 여기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억 원을 깎아도 안 팔려요. 왜일까요? 중개업소 사장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여전히 비싸요. 최근에 분양한 아파트들이 건축비 상승, 인건비 상승 때문에 분양가 자체가 높게 책정됐거든요. 건설 원가가 올랐으니 분양가를 높일 수밖에 없고 분양가가 높으니 1억 원을 할인해도 여전히 주변 구축 아파트보다 비싼 거예요. 그렇다고 더 깎자니 건설사가 남는 게 없어지죠. 분양가라는 댐 위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밑에서 아무리 수문을 열어도 물이 내려가질 않는 구조. 광주의 한 분양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건설사들이 도급은 고사하고 시행사만 쓰러져 나가는 중이다. 분양이 안 되면 시행사가 먼저 무너지고 그 충격은 건설사로, 다시 하청업체로, 결국 노동자의 통장까지 전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이렇게까지 많은 아파트가 지방에 한꺼번에 지어진 걸까요? 이야기의 출발점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정부는 서울의 부동산 과열을 잡기 위해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이 세 가지 딱지가 서울 곳곳에 붙으면서 아파트 사업을 하기가 극도로 어려워졌습니다. 대출이 조이고 세금이 올라가고 분양 허가 조건도 까다로워졌죠. 대형 건설사 입장에서 서울은 더 이상 돈이 되는 시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눈을 돌린 곳이 지방이었습니다. 원래 대형 건설사들은 지방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수요도 적고 분양가도 낮고 수익성이 서울에 비할 바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서울이 막히니까 어쩔 수 없이 지방으로 내려간 겁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더 겹쳤어요. 2020년 12월 대구시가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한 거예요. 핵심은 용도 용적제, 상업지역 안에 주거용 건물을 지을 때 용적률을 제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상업지역에 아파트를 높이 짓는 걸 막겠다는 규제였죠. 문제는 유예기간이었어요. 대구시는 이 조례에 5개월의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규제가 실제로 적용되기 전까지 5개월의 틈이 생긴 거예요. 개발업자들 입장에서 이건 마지막 기회나 다름없었습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영영 못 짓는다는 심리가 작동한 거죠. 결과는 예상대로였어요. 5개월 동안 사업 승인 요청이 폭주했습니다. 마치 마트 폐점 세일에 사람들이 몰리듯 너도 나도 일단 승인부터 받아놓자며 달려든 겁니다. 여기에 코로나라는 변수까지 가세했어요. 2020년에서 2021년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아파트만 사면 돈이 된다는 분위기가 지방까지 퍼졌습니다. 광주에서는 온 가족이 총동원돼 분양사무소에 가서 신청서를 쓰고 당첨되면 그 자리에서 프리미엄을 붙여 파는 일이 벌어졌어요. 좀 여력이 되는 사람은 입주 때까지 버텼다가 더 비싸게 팔았죠. 분양권 자체가 돈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 열기 속에서 시행사들은 앞다퉈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대구의 연간 적정 공급 물량은 1만 1,000호였지만 2023년에는 그 3배 가까운 아파트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끓는 냄비에 물을 계속 부은 격이었죠. 그리고 누구도 이제 그만이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지방정부도 이 상황을 예측했지만 법적으로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업 승인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면 지방정부가 공급이 많으니 짓지 마라라고 거부할 권한 자체가 없었거든요. 대구시 관계자의 말이 이 한계를 정확히 보여줬어요. 내가 집을 짓겠다는데 안 된다고 할 수 없는 구조다. 필터링이 필요하다는 건 다들 알지만 그 필터를 설치할 법적 근거가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쏟아진 신축 아파트들은 몇 년 뒤 한꺼번에 완공됐고 수요를 훨씬 초과한 물량은 고스란히 미분양으로 남았습니다. 거품이 꺼지자 남은 건 빈 아파트뿐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미분양이라는 짐을 떠안은 시행사들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이미 분양받은 사람들의 삶까지 무너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2021년 대구의 한 신축 아파트의 청약 당첨 소식이 전해졌을 때 분양자들의 마음은 설렘 그 자체였습니다. 누구나 이름을 아는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 모델하우스 구경을 다니며 벽지 색깔을 고르고 매주 주말이면 부부가 함께 공사 현장에 가서 몇 층까지 올라왔나 확인하던 시절이었어요. 우리나라 재계 순위에 드는 건설사니까 믿고 계약했다는 말이 분양자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죠. 그때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아파트가 3년 뒤 자신들의 인생을 어떻게 뒤흔들어 놓을지를. 990세대 규모의 이 아파트는 준공이 끝나고도 50세대만 분양됐어요. 940세대가 텅 빈 채로 남은 겁니다. 시행사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분양대금이 들어오지 않으니 PF 대출 상환도 공사비 지급도 막히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시행사가 꺼내든 카드가 CR리츠였습니다. CR리츠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미분양 아파트를 통째로 인수한 뒤 일정 기간 임대로 운영하고 나중에 매각해서 수익을 내는 투자 상품이에요. 쉽게 말하면 팔리지 않는 아파트를 임대사업으로 전환해서 일단 숨통을 트이게 하는 응급처치 같은 거죠. 문제는 이미 분양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행사는 할인 분양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해놓고 작년 5월 CR리츠로의 매각을 일방적으로 통보해왔어요. 분양자들이 은행 대출을 포함해 약 6억 원을 주고 산 바로 그 아파트를 CR리츠는 2억 원대 전세로 내놓는 겁니다. 같은 단지, 같은 평수, 같은 층인데 옆집은 2억 2천만 원이면 들어올 수 있고 내 집은 6억 원을 주고 산 거예요. 분양자들 사이에서 우리도 리츠로 살고 싶다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돈의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한 분양자는 신혼집으로 이 아파트를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연봉을 쪼개고 대출까지 끌어와서 마련한 첫 집인데 매달 150만 원의 이자가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150만 원이면 웬만한 부부의 한 달 식비와 생활비를 합친 금액이에요. 밥을 먹으면서도 장을 보면서도 이 이자를 떠올리면 숟가락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는 탈모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자기가 선택을 잘못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자책하며 조신과에 다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건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 전체가 무너지는 과정이에요. 분양자들은 시행사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건 침묵뿐이었습니다. 시행사 사무실은 잠겨 있었고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할인 분양은 없다고 약속해놓고 그보다 더 심한 가격으로 전세를 풀어버린 시행사는 사라졌고 남겨진 건 6억 원짜리 계약서와 매달 빠져나가는 이자뿐이었습니다. CR리츠라는 제도가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는 출구처럼 보이지만 그 출구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짓밟히고 있었어요. 그리고 짓밟히는 사람은 언제나 가장 약한 고리, 돈을 빌려 집을 산 실수요자들이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면 건설사가 흔들리고 건설사가 흔들리면 공사비가 막힙니다. 공사비가 막히면 누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까요? 사무실에 앉아있는 임원이 아니에요. 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일한 노동자들이 제일 먼저 쓰러집니다. 경기도 광명의 한 중장비 대기소. 평일 낮, 원래라면 공사 현장에서 굉음을 내며 돌아가야 할 크레인과 굴착기들이 줄줄이 멈춰서 있었어요. 일이 없으니 기계도 쉬고 사람도 쉬는 거죠. 그런데 집에 있지 않고 대기소에 나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갑자기 일이 들어오면 바로 나가야 하니까요. 30년 경력의 한 기사는 이런 건 처음이라고 했어요. 할부로 산 장비가 있는 사람들은 일이 없어도 할부금은 매달 빠져나가니까 말 그대로 일을 못해서 빚이 느는 상황인 거죠. 50년 경력의 크레인 기사 허상회 씨의 수입 내역은 이 위기를 숫자로 보여줬습니다. 2024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월 수입이 어느 정도 유지됐습니다. 그런데 하반기부터 급격히 줄기 시작하더니 10월에는 며칠밖에 못 나갔고 올해 1월 수입은 130만 원이었어요. 그것도 두 번 나가서 80만 원, 50만 원 번 게 전부였죠. 기름값 빼고 장비 고장 수리비 빼면 최소 월 600만에서 700만 원은 있어야 유지가 되는데 130만 원으로는 숨만 쉬어도 적자입니다. 결국 허 씨는 1000만 원을 3.7% 금리로 대출받았고 그것도 모자라 1800만 원을 추가로 빌렸어요.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빚을 내서 버티는 단계로 넘어간 겁니다. 더 참담한 현장도 있었습니다. 경기도 이천의 한 민간 임대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는 건설사가 준공이 끝나고도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중장비를 투입해 일한 작업자 25명이 돈을 받지 못한 겁니다.
처음에는 분양 문제 때문에 자금 사정이 안 좋은 것 같다. 10월 입주가 시작되면 자금이 풀릴 것 같다는 말을 믿고 기다렸죠. 그런데 해가 바뀌자 건설사의 태도가 돌변했어요. 직접 공사를 한 게 없다. 전부 하도급이었다. 장비를 쓴 적이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작업 확인서에 담당자 이름까지 적혀 있는데도 허위 작성이라고 발뺌하는 상황. 공사 대금 4천만 원을 받지 못한 신광섭 씨의 통장 잔고는 5,264원이었습니다. 카드빚과 차 할부를 합치면 빚이 1억 원을 넘었어요. 죽기도 애매하고 차라리 그때 신용회복위원회라도 갔으면 빚은 안 늘었을 텐데 라는 말에서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벼랑 끝에 서 있는지가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대구의 인력시장은 더 직접적이었어요. 인력사무소들이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그나마 문이 열린 곳에서 만난 노동자는 일주일에 거의 못 나간다고 했어요. 일거리가 있다 해도 대부분 경기도 쪽이라 대구에서는 갈 수가 없고 농촌의 농사일이라도 구해볼까 싶어도 그마저 자리가 없다는 거였죠. 지난해 문을 닫은 건설사는 전국에 3,200여 곳, 5년 전보다 52%가 늘었습니다. 미분양이라는 도미노의 첫 번째 패가 쓰러지자 시행사가 넘어지고 건설사가 넘어지고 하청업체가 넘어지고 마지막에는 현장 노동자의 통장이 바닥을 드러낸 거예요. 이 도미노가 여기서 멈추면 다행이지만 전문가들은 이 충격이 금융시장까지 번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단순합니다. 그 지역에 사람이 늘면 돼요. 사람이 늘면 집이 필요하고 집이 필요하면 미분양은 자연스럽게 해소되니까요. 정부도 이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몰려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 혁신도시 정책을 추진했어요.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면 사람이 따라가고 사람이 따라가면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는 논리였죠. 교과서적으로는 완벽한 전략이에요. 1970년대 일본이 도쿄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쿠바 과학도시를 건설했을 때도 같은 논리였고 영국이 런던 과밀화를 막기 위해 뉴타운 정책을 추진했을 때도 핵심은 같았습니다. 일자리를 옮기면 사람이 따라간다. 하지만 현실은 교과서와 달랐어요. 충북 음성에 자리한 충북혁신도시. 이곳에는 공공기관 총 11곳이 들어와 있고 3,7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성공적이에요. 그런데 아침 7시 서울 강남역 앞에는 이 혁신도시로 출근하는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1시간 10분을 달려 출근하는 거예요. 이사를 가야 하는데 아직 못 갔다는 사람, 주말에 서울에 왔다가 월요일에 내려간다는 사람. 충북혁신도시는 전국 혁신도시 중 가족 동반 이주율이 가장 낮습니다. 직원의 절반 정도만 실제로 이주했고 나머지 절반은 통근버스로 서울에서 출퇴근하고 있었어요. 왜 이주하지 않는 걸까요? 이유는 복합적이지만 결국 하나로 수렴돼요. 서울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지방에서는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 교육, 배우자의 직장, 문화생활, 의료 인프라. 공공기관 하나가 내려갔다고 이 모든 게 해결되지 않아요. 특히 배우자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가족이 함께 이주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결국 직원 혼자 내려가서 주중에만 지방에서 지내고 주말이면 서울로 올라오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게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이에요. 3,700명이 근무한다고 했지만 그중 절반은 저녁이면 서울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퇴근 후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카페에 들르거나 마트에서 장을 보는 소비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혁신도시 주변 상가의 현실이 이걸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저녁 장사가 되느냐는 질문에 상인은 사람들이 퇴근하면 서울로 나가니까 안 된다고 했어요. 문을 연 지 2년을 버티지 못하고 닫는 가게가 한둘이 아니라는 거였죠.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다 결국 폐업하는 악순환. 공공기관은 왔지만 돈은 여전히 서울에서 쓰이고 있는 셈이에요.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공공기관 이전해놓고 서울 가는 통근버스를 대줘? 그게 말이 되느냐는 질타가 나왔어요. 맞는 말이에요. 지방에 정착하라고 기관을 옮겨놓고 정작 서울 출퇴근을 편하게 해주는 건 모순이니까요. 하지만 통근버스를 없앤다고 사람들이 갑자기 이주할까요? 문제의 핵심은 버스가 아니라 사람들이 지방에 뿌리를 내릴 이유를 아직 만들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상원제가 빨리 돼야 한다고 말했어요. 혁신도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직시하고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업이 지방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규제 완화와 지원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거죠. 공공기관 하나보다 대기업 하나가 내려오는 게 오히려 더 큰 효과를 낸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증명하는 도시가 실제로 존재했어요. 경기도 평택. 이곳의 미분양 주택도도 3,000호에 달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대구나 광주와 다를 게 없어요. 하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평택 고덕 신도시 옆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있어요. 120만 평 규모의 공장 4개가 가동 중이고 5번째 공장의 착공이 지난 2월 재개됐습니다. 반도체 시장의 회복 기대감과 함께 평택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늘 것이라는 전망이 퍼지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현지 중개업소 대표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힘들었는데 PO 재개가 되면서 투자하는 분, 실입주하시는 분 계속 움직이고 있다.
기존 미분양도 많이 소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같은 미분양인데 대구에서는 1억 원을 깎아도 안 팔리고 평택에서는 공장 하나가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온 거예요. 삼성전자 직원 1명당 협력업체 인력 7명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정직원만 오는 게 아니라 수많은 협력업체 직원들까지 몰려오는 거죠. 앞으로 늘어날 인구를 대비해 LH와 건설사들은 평택 고덕 신도시에 아파트 9천 가구를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에요. 대구에서는 아파트를 지어놓고 사람을 기다리지만 평택에서는 사람이 먼저 오고 아파트를 더 짓는 겁니다. 순서가 정반대예요. 이 차이가 말해주는 건 명확합니다. 미분양 문제의 본질은 아파트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 지역에 사람이 살 이유가 없어서라는 거예요. 산업이 있으면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생기면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면 집이 팔립니다. 울산도 비슷한 사례예요.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이 받쳐주는 울산은 최근 주택시장이 뜨겁거든요. 산업과 맞물리는 지역은 미분양 걱정이 없습니다. 결국 지방 미분양 문제는 부동산 정책만으로는 풀 수 없어요. 지방에 사람이 살 이유를, 젊은이들이 남을 이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도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지방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호를 LH가 직접 매입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비슷한 방식으로 미분양 문제를 해결한 전례가 있었죠. 그때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실제로 LH가 지난해 사들인 미분양 아파트는 고작 92호에 불과했습니다. 3,000호를 사겠다고 해놓고 92호, 3%도 안 되는 수치예요. 건설사들은 매입가가 너무 낮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감정평가 때 눈에 보이는 토지 매입비와 공사비만 인정하고 사업에 들어간 금융비용은 인정해주지 않으니 원가의 80%밖에 안 쳐주는 거예요. 100원짜리 아파트를 80원에 팔아봤자 빚을 갚을 수 없으니 차라리 안 파는 게 낫다는 거죠. 결국 미분양은 그대로 쌓여있고 LH 매입이라는 카드도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겁니다. 전국의 악성 미분양, 그러니까 준공 후에도 주인을 찾지 못한 아파트는 올해 1월 말 기준 약 2만 9천 호, 13년 만에 최대치이고 이 중 87%가 지방에 있습니다. 이 숫자가 줄어들지 않으면 건설사 부도는 계속될 거예요. 건설사 부도가 늘면 PF 대출 부실로 이어지고 그건 곧 금융시장의 불안정으로 번집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도 부동산 시장의 붕괴가 금융위기의 뇌관 역할을 했었죠. 물론 지금 상황이 그때와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건설업이라는 도미노가 금융과 노동시장까지 흔들 수 있다는 구조적 위험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금리는 여전히 높고 환율은 불안하고 지방의 젊은 인구는 계속 줄고 있어요. 광주의 유출 인구 태반이 30대에서 40대 경제활동 인구라는 사실은 이 문제가 단기 처방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걸 말해줍니다. 젊은 사람이 떠나고 고령자만 유입되는 도시에서 신축 아파트를 누가 살까요? 결국 답은 하나로 수렴됩니다. 지방에 산업을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고 사람이 살 이유를 만드는 것. 부동산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의 문제이고 수도권 집중이라는 수십 년 묵은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서울에서는 수백 대 1의 경쟁에 시달리고 지방에서는 1억 원을 깎아도 안 팔리는 이 기묘한 양극화. 같은 하늘 아래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부동산 시장이 공존하는 나라. 이 균열을 메우지 못하면 그 대가는 지방의 건설 노동자뿐 아니라 결국 우리 모두의 지갑으로 돌아올 겁니다.